역사책이 숨긴 미국 원주민의 충격적 기원, 알고 싶으신가요? 한글과 우리의 문자가 놀랍도록 닮았다는 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충격적 발견이 전 세계 학계를 강타했습니다. 아시아와 아메리카를 가로지르는 2만 년 전, 얼음의 다리가 만들어낸 놀라운 혈통적 연결고리의 증거를 찾아낸 것입니다. 단순한 학문적 호기심으로 시작된 연구가 어떻게 오랫동안 사라져가던 민족의 언어와 문화를 되살리는 거대한 운동으로 발전했는지 이 놀라운 여정을 따라가 봅니다. 저희 집안은 대대로 부족의 말과 문화를 지켜온 가문이에요. 할머니는 부족의 이야기꾼이셨고 아버지는 부족 의료치료사로 일하시며 전통 언어로 치유의식을 진행하세요. 어릴 때부터 저는 체로키어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었고 자연스럽게 언어학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이리스 윌로비입니다. 오클라호마 체로키 보호구역에서 태어나 자란 언어학도죠. 보스턴 대학교에서 원주민 언어학을 전공하며 석사과정을 밟고 있던 어느 날이었어요. 아시아 문자 체계에 관한 세미나에 참석했는데 교수님이 슬라이드에 보여주신 글자들을 보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무슨 문자인가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아, 이건 한국의 한글입니다. 15세기에 세종대왕이라는 왕이 만든 문자죠. 정확히는 1443년에 창제되었고 1446년에 공식 반포되었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보고 있던 글자들은 마치 체로키 문자를 거울에 비춘 듯 했어요. 둥근 모양과 직선, 기호의 배치 방식까지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 조상 시콰이어가 만든 체로키 문자와 너무도 유사했지만 한글이 체로키 문자보다 거의 400년이나 먼저 만들어졌다는 사실이었죠. 그날 밤 기숙사로 돌아와 저는 인터넷에서 한글에 관한 모든 자료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두 문자 체계를 나란히 놓고 비교하며 밤을 새웠어요. 대체 왜? 대륙을 사이에 둔 두 민족이 이렇게 닮은 문자를 만들었다는 게 단순한 우연일까요? 이 질문은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한글과 체로키 문자의 글자 하나하나를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한글의 자음은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어졌다고 해요. 예를 들어 기역은 혀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이고 니은은 혀가 윗잇몸에 닿는 모양이죠. 체로키 문자는 음절 문자라 한글과 구조가 다르지만 둥근 형태와 직선의 조합 방식이 놀랍도록 유사했어요. 마치 같은 미학적 감각에서 비롯된 듯 했죠. 잠을 설치며 자료를 찾던 중 저는 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체로키 문자와 한글은 모두 대중을 위한 문자라는 동일한 철학에서 탄생했다는 점이었어요. 세종대왕은 일반 백성들도 쉽게 배우고 사용할 수 있는 문자를 만들고자 했고 시콰이어 역시 자신의 부족이 백인들처럼 문자로 소통할 수 있기를 바라며 문자를 창제했다는 거죠. 이 발견은 저에게 큰 충격이었어요. 400년의 시간적 간격, 수천 마일의 공간적 거리를 두고 두 천재가 비슷한 철학과 미학으로 문자를 만들었다니 정말 믿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 발견 이후 저는 주제를 완전히 바꿔 석사학위 논문을 쓰기로 결심했어요. 체로키 문자와 한글의 구조적 유사성과 그 의미라는 제목으로요. 지도 교수님은 처음엔 미쳤다고 생각하셨어요. 하지만 제가 두 문자를 나란히 놓고 보여드리자 교수님도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셨죠. 놀랍군요, 아이리스. 이건 정말 깊이 파볼 가치가 있어요. 저는 두 문자 체계의 창제자에 대해 깊이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쪽에는 조선의 세종대왕, 다른 한쪽에는 우리 부족의 영웅 시콰이어. 표면적으로 이 두 사람은 전혀 다른 세계에 살았어요. 세종대왕은 15세기 조선의 현명한 군주였고 시콰이어는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초의 문맹이었던 체로키 부족민이었으니까요. 세종대왕에 대한 자료는 풍부했습니다. 그는 1397년에 태어나 1450년까지 조선을 통치한 제4대 임금이었어요. 학문을 사랑하고 백성을 아끼는 왕으로 많은 학자들을 모아 한글 창제 작업을 주도했다고 해요. 당시 한자는 너무 복잡해서 일반 백성들이 배우기 어려웠고 그로 인해 문맹률이 높았죠. 세종대왕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새로운 문자 체계를 만들고자 했어요. 시콰이어는 1770년경에 태어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는 혼혈 체로키인으로 영어를 읽고 쓸 줄 몰랐지만 천재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1821년 그는 12년간의 노력 끝에 체로키 문자를 완성했습니다. 그는 영어의 알파벳처럼 철자를 조합하는 방식이 아닌 체로키어의 모든 음절에 대응하는 기호를 만들었어요. 총 85개의 문자로 체로키어의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게 했죠. 그런데 놀랍게도 두 사람의 문자 창제 목적은 너무나 닮아 있었어요. 세종대왕은 백성들이 쉽게 배우고 일상에서 쓸 수 있는 문자를 만들고자 했다고 해요. 시콰이어 역시 우리 부족이 백인들처럼 종이에 말을 남길 수 있게 하기 위해 문자를 만들었죠. 더 놀라운 건 두 문자의 과학적 체계성이에요. 한글은 자음이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어졌고, 모음은 하늘과 땅과 사람을 상징하는 세 가지 기본 요소로 구성됐어요. 체로키 문자 역시 각 소리와 심볼 사이에 체계적인 연결관계가 있었죠. 두 천재가 서로의 존재도 모른 채 대륙을 사이에 두고 비슷한 원리로 문자를 만들었다니 정말 믿기 힘들었습니다. 어느 날 밤 연구에 지친 저는 도서관에서 우연히 고대 빙하기에 관한 책을 집어들었어요. 그 책에는 약 2만 년 전 베링 해협이 얼음으로 덮여 아시아와 북미 대륙이 연결되었던 베링 육교에 대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전율이 느껴졌어요. 혹시 우리 조상들이 그 얼음 다리를 건너왔던 것은 아닐까? 문자의 유사성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 공유했던 문화적 기억의 흔적은 아닐까? 그날 저는 할머니가 어릴 적 들려주셨던 오래된 부족 전설을 떠올렸습니다. 먼 옛날 대지가 얼음으로 덮여 있을 때 서쪽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단다. 그 말씀이 이제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왔어요. 단순한 문자 연구가 이제 더 깊은 질문으로 이어지고 있었으니까요. 시콰이어와 세종대왕 두 천재의 삶은 너무나 달랐지만 그들이 남긴 유산은 놀랍도록 비슷한 운명을 겪었습니다. 두 문자 모두 처음에는 주류 사회나 기존 문화권에서 저항에 부딪혔고 이후 외부 세력에 의해 억압받았지만 결국 자신들의 민족 정체성을 지키는 중요한 도구가 되었죠. 그러나 한글은 번영했고 체로키 문자는 위기에 처했다는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이 차이가 왜 발생했는지 저는 더 깊이 연구해보기로 했어요. 할머니의 전설이 머릿속을 맴돌며 저는 연구에 더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교수님의 도움으로 한국학 전문가들과 연락을 시작했고 온라인으로 한글에 관한 세미나와 강의를 들었어요. 한국어도 조금씩 배우기 시작했죠. 할머니의 전설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너무 비학문적으로 들릴까 봐 두려웠거든요. 제 책상 위에는 두 문자를 비교한 차트와 노트가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밤새도록 연구하다 지쳐 기숙사 침대에 쓰러지는 날이 많았어요. 친구들은 제가 강박관념에 사로잡혔다고 걱정했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학문적 호기심을 넘어선 무언가였으니까요. 한 학기 동안 저는 체로키 문자와 한글의 구조적 유사성에 관한 논문을 작성했고 학회에서 발표할 기회도 얻었습니다. 발표 후 많은 질문이 쏟아졌어요.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것이 단순한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했지만 몇몇은 제 연구에 깊은 관심을 보였죠. 특히 인류학과의 한 교수님은 베링 육교를 통한 이주 이론과 관련지어 이 현상을 연구해 볼 만하다고 제안하셨어요. 서재에서 밤늦게까지 연구하던 어느 날 저는 흥미로운 논문 하나를 발견했어요. 빙하기 베링 육교를 통한 인류 이동과 문화 전파에 관한 고고학적 연구라는 제목이었죠. 그 논문은 약 1만 5천 년에서 2만 년 전 사이 얼음으로 덮인 베링 해협을 통해 아시아 사람들이 북미 대륙으로 이주했다는 이론을 다루고 있었어요. 특히 그들이 가져온 문화적 요소들이 여러 세대를 거치며 어떻게 변형되고 보존되었는지에 대한 내용이 있었죠. 이 논문을 읽으며 저는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베링 육교는 현재의 알래스카와 시베리아를 연결했던 육지다리였고 그것은 아시아에서 북미로의 이동, 즉 서쪽에서 동쪽으로의 이동이었다는 점이었어요. 할머니가 말씀하신 서쪽에서 온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지리적으로도 정확했던 거죠. 서쪽, 즉 해가 지는 방향에서 온 사람들. 이제 그 전설의 의미가 더 명확해졌습니다. 가슴이 뛰었어요. 이것이 제가 찾던 연결고리일까요? 하지만 곧 냉정해졌습니다. 학문적 증거 없이 이런 주장을 하면 웃음거리가 될 테니까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용기를 내어 저는 부족의 역사를 잘 아시는 장로들을 찾아갔어요.
먼저 할아버지의 친구셨던 조셉 할아버지를 방문했습니다. 조셉 할아버지, 우리 부족의 서쪽에서 온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가 있나요? 얼음으로 덮인 땅을 건너왔다는 전설 같은 건요? 조셉 할아버지는 한동안 저를 바라보시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아이리스, 우리 노인들 사이에는 오래된 이야기가 있지. 우리 조상 중 일부는 먼 서쪽 해가 지는 곳에서 왔다는 거야. 그들은 추위와 싸우며 얼어붙은 바다를 건너왔고 새로운 땅을 찾아왔다고 해. 하지만 그건 아주 오래전 이야기란다. 너무 오래되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저 신화로만 여기지. 할아버지는 이어서 말씀하셨어요. 옛날에는 많은 이야기가 전해졌었지. 우리 조상들이 별자리를 따라 여행했다는 이야기, 그들이 지금의 알래스카를 통해 남쪽으로 이동했다는 이야기도 있었어. 그런데 많은 전통 이야기들이 백인들과의 접촉 이후 사라졌단다. 특히 기숙학교에 보내진 아이들이 자신의 언어와 이야기를 잊게 되면서 그분의 말씀에 등골이 오싹했어요. 다른 장로들도 비슷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분들은 모두 이것이 구전으로 전해 내려온 오래된 전설이라고 말씀하셨고 서쪽에서 온 조상들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 버전으로 존재한다고 하셨죠. 그날 밤 저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더 깊이 파고들기 위해 고고학과 고대인류 이동에 관한 연구를 시작해야겠다고요. 하지만 그 전에 확인해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저는 자신의 뿌리에 대해 더 알고 싶었어요. 부족 사무실에서 우리 가문의 기록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윌로비가의 계보를 거슬러 올라가면서 어떤 단서라도 찾을 수 있기를 바랐죠. 조상들의 이름과 출생, 결혼 기록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어요. 제 연구는 점점 깊어졌고 의문은 더욱 커져갔습니다. 체로키 부족의 유래에 관한 여러 이론들을 검토하면서 저는 유전학적 연구의 필요성을 느꼈어요. 혹시 우리 DNA 속에 답이 있지 않을까요? 저는 마침내 큰 결심을 했습니다. 유전자 검사를 받아보기로 한 거예요. 이것이 제 정체성에 관한 질문에 답을 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더 큰 미스터리로 이어질까요? 검사 키트를 주문하며 저는 제 삶이 곧 크게 바뀔 것이라는 예감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검사 키트를 받아든 날, 저는 손이 떨릴 정도로 긴장했어요. 간단한 절차였지만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꿀지도 모르는 순간이었으니까요. 면봉으로 뺨 안쪽을 문지르고 작은 튜브에 담는 그 짧은 순간이 이렇게 무거울 줄은 몰랐습니다. 키트를 붙이고 나서 결과를 기다리는 3주는 정말 길게 느껴졌어요. 학교 수업에 집중하기도 어려웠고 밤에는 잠도 제대로 못 잤죠. 가끔은 이 모든 게 제 망상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어쩌면 평범한 체로키 혈통이라는 결과가 나와서 모든 의문이 허무하게 끝날 수도 있겠죠. 결과가 나왔다는 이메일을 받은 날 밤, 저는 한참을 망설였어요. 마침내 용기를 내어 웹사이트에 로그인했죠. 화면이 로딩되는 몇 초가 마치 몇 시간처럼 느껴졌어요. 그리고 제 눈앞에 펼쳐진 결과를 보고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제 DNA의 90%는 북미 원주민 혈통이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중 약 25%가 동아시아, 특히 시베리아 북동부 지역과 한반도 북부 지역의 유전적 특성과 일치한다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제 유전자의 약 22.5%가 동아시아 특성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이럴 수가. 방에 홀로 앉아 저는 화면을 수십 번이나 새로 고침했어요. 오류일까요? 하지만 결과는 바뀌지 않았죠. 더 놀라운 것은 세부 분석에서 제 유전자 중 일부가 현대 한국인과 몽골인, 시베리아 원주민들에게서 발견되는 특징적인 유전자 마커와 일치한다는 점이었어요. 저는 바로 아버지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빠, 제 DNA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아버지는 잠시 침묵하시더니 차분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사실이라면 놀랍지 않구나. 부족 내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었단다. 우리 조상 중 일부는 먼 서쪽 땅에서 왔다고. 하지만 대부분은 그저 전설로만 여겼지. 그날 밤 저는 더 깊은 조사를 위해 인류 유전학 교수님을 찾아갔어요. 제 결과를 보신 교수님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셨습니다. 흥미롭군요, 아이리스. 사실 최근 연구에서 북미 원주민들의 DNA에서 동아시아 유전자 마커가 발견되고 있어요. 이것은 베링 육교 이론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증거죠.
하지만 체로키족에서 이렇게 명확한 동아시아, 특히 한반도 북부 지역과의 연관성이 나타난 건 처음 봅니다. 교수님은 자신의 연구실에 있던 지도를 펼치셨어요. 고대 인류의 이동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약 2만 년 전 마지막 빙하기 때 베링 해협이 얼음으로 덮여 있었죠. 그때 동아시아 사람들이 그 얼음 다리를 건너 북미 대륙으로 이주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들이 가져온 문화적 기억과 지식이 세대를 거치며 변형되었지만 DNA 속에는 여전히 그 흔적이 남아있는 거죠. 교수님은 계속해서 설명하셨어요. 그런데 모든 체로키 부족민들이 같은 비율의 동아시아 DNA를 가지고 있지는 않을 거예요. 이는 특정 가문이나 혈통에서 더 강하게 나타날 수 있죠. 당신의 가족은 그 연결성이 특히 강한 것 같군요. 저는 그 자리에서 다른 체로키 부족민들의 DNA도 분석해 볼 수 있는지 물었어요. 교수님은 흔쾌히 동의하셨고 부족 내에서 자원자를 모집하는 데 도움을 주셨죠. 한 달 후 20명의 부족민 샘플을 분석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놀랍게도 그들 중 10명이 저와 비슷한 비율로 시베리아와 한반도 북부 지역의 유전적 특성을 공유하고 있었어요. 나머지 10명도 동아시아 유전자 마커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 비율은 훨씬 낮았습니다. 이는 체로키 부족 내에 2개의 주요 혈통 그룹이 있을 가능성을 시사했어요.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체로키 부족과 동아시아 사이에는 분명히 유전적 연결고리가 존재했던 겁니다. 그리고 저희 가문은 그 중에서도 특히 강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었죠. 지도 교수님을 다시 찾아갔을 때 그분은 제 발견에 큰 관심을 보이셨어요. 아이리스, 자네가 발견한 건 역사적으로 엄청난 의미가 있을 수 있어. 체로키 문자와 한글의 유사성, 그리고 이제 유전적 연관성까지. 이건 우리가 알던 북미 원주민의 역사를 다시 써야 할지도 모른다는 뜻이야.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제 몸속에 흐르는 피가 말해주는 진실은 우리의 역사책보다 더 오래되었다는 것을요. 문자의 유사성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우리의 DNA 속에 새겨진 고대의 연결고리였던 겁니다.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 표를 예약하며 저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의문을 품게 되었어요. 만약 우리 체로키 부족이 동아시아와 유전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면 왜 두 문화는 이토록 다른 길을 걸어왔을까요? 왜 체로키 문자는 쇠퇴하고 한글은 번영했는지 그 역사적 비밀을 찾아야 했습니다. DNA 연구 결과가 학계에 발표되자 다양한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제 발견에 의구심을 표했고 또 다른 이들은 열광적인 관심을 보였어요. 어떤 보수적인 학자들은 유전적 유사성이 문화적 연결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며 비판했죠. 하지만 저는 더 깊이 파고들 결심이었습니다. 석사 과정을 마치고 박사 과정에 진학한 저는 두 문자 체계가 겪어온 역사적 시련에 주목했어요. 왜 한글은 570여 년이 넘는 세월 동안 살아남아 번영했고 체로키 문자는 200년 만에 거의 사라질 위기에 처했을까요? 먼저 체로키 문자의 역사를 추적했습니다. 1821년에 시콰이어가 창제한 체로키 문자는 놀라운 속도로 부족 내에 퍼졌어요. 불과 몇 년 만에 문해율이 90%를 넘었다고 해요. 체로키어로 된 신문이 발행되고 성경이 번역되었으며 학교에서는 체로키 문자로 교육이 이루어졌죠. 이것은 북미 원주민 중 최초로 독자적인 문자 체계를 가진 사례였고 많은 백인 학자들도 이 문자의 효율성에 놀랐다고 합니다. 시콰이어는 영웅으로 추앙받았고 체로키 문화는 전성기를 맞이했어요. 하지만 그때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1838년 미국 정부의 인디언 강제 이주법에 따라 체로키 부족은 조지아주에서 오클라호마로 강제 이주당했어요. 이른바 눈물의 길이라 불리는 이 비극적인 여정에서 4,000명이 넘는 체로키인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땅뿐만 아니라 우리의 말과 문자까지 빼앗으려 했어요. 부족 역사가인 로버트 장로님의 말씀이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이주 이후 미국 정부는 원주민 동화 정책을 펼쳤고 체로키 아이들은 기숙학교에 강제 입학되어 자신의 언어와 문화를 사용하지 못하게 됐어요. 체로키어를 사용하다 발각되면 체벌을 받았다고 해요. 188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지속된 이 동화 정책은 체로키 문화와 언어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혔습니다. 아이들은 자신의 언어와
문화를 부끄럽게 여기도록 교육받았고 부모와의 문화적 연결고리가 끊어졌어요. 결국 체로키어와 문자는 점점 일상에서 사라지기 시작했죠. 반면 한글의 역사를 조사해보니 놀라운 유사점과 차이점을 발견했습니다. 한글 역시 창제 초기에는 저항에 부딪혔어요. 당시 지배층이었던 양반들이 한자를 고수하려 했기 때문이죠. 그들은 한글을 언문이라 낮춰 불렀고 공식 문서에는 계속 한자를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백성들 사이에서는 한글이 빠르게 퍼져나갔어요. 세종대왕 사후에도 한글은 성장을 계속했습니다. 특히 여성들과 일반 백성들 사이에서 문해율이 높아졌고 소설과 같은 문학작품들이 한글로 창작되기 시작했어요. 물론 공식적인 학문과 행정에서는 여전히 한자가 중심이었지만 한글은 점차 자신의 영역을 넓혀갔습니다. 그리고 1910년 일본의 식민 지배가 시작되면서 한글도 체로키 문자와 비슷한 운명에 처했어요. 일본은 한국의 언어와 문화를 억압했고 학교에서 한국어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한글을 지키려는 사람들은 박해를 받았죠. 그런데 어떻게 한글은 살아남았을까요? 저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다양한 역사 자료를 연구하면서 저는 한글 생존의 비밀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한국인들은 놀라운 문화적 저항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고난의 시간 속에서도 그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투쟁했죠. 특히 강인한 민족의식과 문화유산에 대한 자부심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한국인들은 비밀리에 한글을 가르치고 배우며 문자를 지켜냈다고 해요. 일제강점기에도 한글날을 기념하고 한글 연구를 계속했죠. 독립운동가들은 한글로 신문을 발간하고 독립선언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들에게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민족 정신의 상징이었던 거예요. 특히 1926년에 조직된 조선어 학회는 한글의 표준화와 연구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했습니다. 학회 회원들은 일본 경찰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한글 사전 편찬 작업을 계속했고 이 때문에 많은 회원들이 투옥되기도 했어요. 그럼에도 그들의 노력은 계속되었고 이것이 한글 보존의 중요한 토대가 되었습니다. 1945년 해방 이후 한글은 한국의 공식 문자로 완전히 자리 잡았어요. 한자 사용이 크게 줄었고 모든 공식 문서와 교육이 한글로 이루어졌죠. 저는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한국인들은 임진왜란, 병자호란, 일제강점기와 같은 수많은 역사적 도전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자신들의 문화적 정체성을 지켜냈던 거예요. 이것은 그들의 깊은 역사의식과 문화적 자부심의 결과였습니다. 체로키 부족도 문화를 지키려는 노력을 했지만 미국 사회의 강력한 동화 압력과 거대한 영어, 문화의 영향력 속에서 점차 자신들의 언어를 잃어갔습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체로키어를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은 200명도 채 되지 않았고 체로키 문자를 완벽하게 읽고 쓸 수 있는 사람은 100명 미만이었어요. 한글과 체로키 문자의 운명을 가른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역사적 자료를 통해 3가지 주요 요인을 발견했습니다. 첫째, 국가적 지원의 유무. 한국은 해방 후 한글을 국가 정체성의 핵심으로 삼고 정부 차원에서 적극 지원했어요. 반면 체로키 부족은 미국 내 소수 집단으로서 자신들의 문자를 지킬 국가적 지원을 받지 못했죠. 둘째, 인구와 영토의 차이. 한국은 단일 민족 국가로 한글 사용자의 인구가 수천만 명에 달했지만 체로키 부족은 훨씬 적은 인구로 광대한 영어권 문화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셋째, 문화적 자부심과 저항의 차이. 한국인들에게 한글은 민족의 자존심이자 정체성의 상징이었고 일제강점기에도 이를 지키려는 강한 의지가 있었어요. 체로키 부족도 처음에는 문화적 자부심이 강했지만 장기간의 동화 정책으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문화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문자의 운명은 그 문자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의지와 환경에 달려 있었던 거군요. 지도 교수님의 말씀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두 문자는 비슷한 탄압을 겪었지만 한글은 민족 정체성의 핵심으로 지켜졌고 체로키 문자는 생존의 압박 속에서 서서히 사라져갔던 거예요. 이 모든 역사적 비교 연구를 마치고 나니 이제 직접 한국을 방문할 때가 되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저는 한국학중앙연구원에 연구 방문을 신청했고 놀랍게도 그들은 제 연구에 큰 관심을 보이며 초청해 주었어요. 비행기 표를 예약하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저는 단순한 언어학도가 아니라 잊혀진 혈통의 연결고리를 찾아가는 탐험가가 되었다고요. 그리고 제가 찾은 진실이 두 문화 모두에게 어떤 의미를 가져다 줄지 저는 설렘과 두려움을 아는 채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저는 문화적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공항 곳곳에 한글로 가득한 안내판, 광고, 표지판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것은 마치 문자가 살아 숨쉬는 공간에 들어선 느낌이었죠. 오클라호마에서는 체로키 문자를 찾아보기 위해 박물관이나 특별한 문화센터를 방문해야 했는데 여기서는 한글이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윌로비 박사님.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강민석 교수가 저를 맞이했어요. 당신의 연구에 대해 들었습니다. 정말 흥미롭더군요. 강 교수님이 저를 박사님이라고 부르시는 것이 어색했지만 학문적 예우로 받아들이고 정정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직 박사과정 학생이었고 논문을 준비하는 중이었거든요. 강 교수님의 안내로 서울 시내를 지나는 동안 저는 계속해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건물마다 한글 간판이 빛나고 스마트폰을 보는 사람들, 버스 정류장의 전광판, 심지어 티셔츠의 문구까지 모두 한글이었어요. 문자가 이토록 생활 깊숙이 자리 잡은 모습은 처음 보는 광경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모든 사람이 한글을 사용하나요? 물론이죠. 한국인의 문해율은 거의 100%에 가깝습니다.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모두 한글을 읽고 씁니다. 우리는 세계에서 문맹률이 가장 낮은 나라 중 하나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체로키 문자의 현실이 더욱 선명하게 대비되었어요. 우리 부족에서 체로키 문자를 완벽하게 읽고 쓸 수 있는 사람은 100명도 채 되지 않았고 대부분은 노인들이었죠. 체로키어를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는 사람도 200명 미만이었고 대부분의 젊은 체로키인들은 영어만 사용했습니다. 체로키어는 특별한 의식이나 노래에서만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있었어요. 다음 날 저는 한글 박물관을 방문했어요. 세종대왕의 동상 앞에 서니 묘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570여 년 전 이 사람이 만든 문자가 지금까지 살아남아 수천만 명이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경이로웠어요. 박물관을 둘러보며 한글의 역사를 더 자세히 배웠습니다.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한 후 그것이 어떻게 수세기 동안의 도전과 위기를 이겨내며 살아남았는지, 특히 일제강점기 동안 한글을 지키기 위한 한국인들의 투쟁이 감동적이었어요. 한글이 살아남은 가장 큰 이유는 사람들의 의지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인들은 자신들의 문자에 깊은 애정과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고 이것이 외부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한글을 지켜낼 수 있게 했던 거예요. 반면 체로키 부족은 강제 이주와 문화적 동화 압력 속에서 점차 자신들의 문자에 대한 자부심을 잃어갔고 이는 문자의 쇠퇴로 이어졌습니다. 저녁에 호텔로 돌아와 저는 체로키 언어 보존 프로그램의 현황에 관한 자료를 찾아보았어요. 최근 들어 체로키 부족 내에서도 언어 회복 운동이 시작되었지만 이미 너무 많은 것이 사라진 후였죠. 부족 학교에서 체로키어를 가르치고 디지털 앱을 개발하는 등의 노력이 있었지만 일상에서 체로키어를 쓰는 사람은 여전히 극소수였습니다. 한글이 디지털 시대에 성공적으로 적응한 것처럼 체로키 문자도 현대 기술과 함께 진화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은 제게 새로운 연구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강 교수님과 저녁 식사를 하며 이 차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어요. 문자의 생존은 단순히 그 구조적 우수성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국가적 차원의 지원과 사람들의 의지, 그리고 문화적 자부심이 중요하죠. 강 교수님의 말씀이 깊은 통찰을 주었습니다. 한국에서는 한글날이 국경일로 지정되어 있어요. 매년 10월 9일은 세종대왕이 한글을 반포한 날을 기념하는 공휴일이죠. 학교와 공공기관에서는 다양한 행사를 열고 한글의 우수성을 널리 알립니다. 이런 국가적 차원의 지원과 문화적 자부심이 한글의 생존과 번영에 큰 역할을 했어요. 강 교수님은 또한 한글의 과학적 체계성이 디지털 시대에 적응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설명하셨어요. 자음과 모음의 조합 원리가 컴퓨터 프로그래밍에 적용하기 좋았고 이로 인해 한글 키보드와 입력 시스템이 일찍부터 발달할 수 있었다는 거였죠. 호텔 방으로 돌아온 저는 창밖으로 한글로 빛나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같은 유전적 뿌리를 가진 두 민족이 만든 비슷한 문자가 이토록 다른 운명을 맞이했다는 사실이 아이러니했어요. 하나는 국가적 자부심으로 번영하고 다른 하나는 박물관의 유물이 되어가고 있었죠.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제가 발견한 유전적 연결고리와 문자적 유사성을 통해 체로키 문자를 되살리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겠다고요. 이제 제 연구는 단순한 학문적 호기심을 넘어 사라져가는 문화유산을 지키기 위한 사명이 되었습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의 연구는 제 예상보다 훨씬 더 풍부한 발견으로 이어졌습니다. 강 교수님의 소개로 저는 한국의 언어학자들, 역사학자들, 그리고 유전학자들과 만날 수 있었어요. 서울대학교 언어학과의 박지원 교수는 한글과 체로키 문자의 음소 구조를 비교 분석하는 데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분의 연구실에 들어서자 벽에 커다란 차트가 걸려 있었어요. 한글의 자음과 모음, 그리고 체로키 문자의 음절 기호들이 나란히 비교되어 있었죠. 윌로비 선생, 두 문자 체계의 유사성이 단순한 우연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둥근 형태와 직선의 조합, 그리고 소리와 기호 사이의 체계적 관계성은 정말 놀랍군요. 박 교수님은 저를 윌로비 선생이라고 정확하게 호칭해 주셨어요. 저는 아직 박사 학위를 받지 않았다고 설명드렸고 그분은 제 정직함을 존중해 주셨습니다. 박 교수님은 두 문자의 시각적 구조뿐만 아니라 소리를 표현하는 방식에서도 유사점을 발견했다고 하셨어요. 체로키 문자가 한글처럼 자음과 모음으로 분리되지는 않지만 소리의 배열과 분류 방식에서 비슷한 패턴이 보인다는 거였죠. 한글은 자음 14개, 모음 10개의 기본 글자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의 조합으로 수천 개의 음절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체로키 문자는 85개의 음절 기호로 구성되어 있죠. 구조적으로는 다르지만 두 문자 모두 소리와 기호 사이에 논리적 연관성이 있다는 점이 유사합니다. 박 교수님은 또한 한글과 체로키 문자의 창제 과정에서도 유사점을 발견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세종대왕은 한글을 창제할 때 기존의 문자들을 연구하고 조선의 음운 체계에 맞게 새로운 문자를 설계했습니다. 시콰이어도 백인들의 책과 신문을 보며 문자의 개념을 이해하고 체로키어의 소리에 맞는 독자적인 문자를 만들었죠. 두 사람 모두 기존 문자에서 영감을 얻었지만 자신의 언어에 맞는 완전히 새로운 체계를 창조했다는 점이 유사합니다. 다음으로 저는 연세대학교의 김현우 유전학 교수를 만났습니다. 김 교수님은 제가 가져온 체로키 부족의 DNA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 도움을 주셨어요. 흥미롭군요. 체로키 부족의 DNA에서 발견된 유전자 마커 중 일부는 시베리아 북동부와 한반도 북부 지역 주민들에게서 특히 높은 빈도로 나타나는 것들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김 교수님은 제게 동아시아와 북미 원주민 사이의 유전적 연관성에 관한 최신 연구 자료들을 보여주셨어요. 특히 Y염색체와 미토콘드리아 DNA 분석 결과는 약 1만 5천 년에서 2만 년 전 빙하기 동안 베링 육교를 통해 동아시아 사람들이 북미로 이주했다는 이론을 강력하게 뒷받침한다고 했습니다. 체로키 부족의 DNA에서 발견된 특정 유전자 마커는 현대 한국인보다는 고대 시베리아인이나 한반도 북부에 살았던 초기 주민들의 DNA와 더 유사합니다. 이는 체로키 부족의 조상 중 일부가 빙하기 시대에 베링 육교를 건너 북미로 이주한 사람들의 후손일 가능성을 시사하죠. 가장 놀라운 경험은 한글날 행사에 참석했을 때였습니다. 광화문 광장에 모인 수천 명의 사람들이 한글을 기념하고 세종대왕의 업적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문화적 충격을 받았어요. 한 나라가 문자를 이렇게 자랑스럽게 여기고 기념한다는 것이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행사장에서는 다양한 한글 관련 전시와 체험 부스가 운영되고 있었어요. 어린이들은 한글 글자를 직접 만들어 보고 젊은이들은 한글을 활용한 캘리그라피 작품을 선보였으며 노인들은 전통 방식으로 한글을 쓰는 모습을 시연하고 있었습니다. 문자가 이토록 살아있는 문화의 중심에 있다는 것이 놀라웠어요. 한국이 외부의 침략과 압제 속에서도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켜낸 역사는 제게 깊은 영감을 주었습니다. 수많은 외세의 침입과 35년간의 일제 강점기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은 자신들의 언어와 문화를 살아있는 전통으로 보존했던 거예요. 이것은 단순한 생존을 넘어선 문화적 번영의 이야기였습니다.
행사장에서 만난 한 노인은 제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우리 민족의 혼이요. 일본이 우리말을 빼앗으려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한글을 지켰소. 그것은 우리의 정신을 지키는 일이었으니까. 그 말씀을 들으며 저는 무언가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체로키 문자와 한글의 차이는 단순히 역사적 우연이 아니라 문자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와 의지의 차이였던 거예요. 한국인들에게 한글은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가 아니라 민족 정신의 상징, 살아있는 유산이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서울의 번화가를 걸으며 생각에 잠겼어요. 모든 간판, 광고, 스마트폰 화면에서 빛나는 한글 글자들을 보며 저는 체로키 부족이 자신들의 문자를 이렇게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결심했어요. 제가 발견한 한국과 체로키의 연결고리가 우리 부족에게 새로운 영감을 줄 수 있다고요. 체로키 문자 부활을 위한 새로운 접근법, 한글의 경험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을 찾아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연구 여행의 다음 목적지는 국립한글박물관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한국인들이 어떻게 자신들의 문자를 지켜냈는지에 대한 더 깊은 이야기를 발견했어요. 박물관의 첫 번째 전시실에 들어서자 여러 종류의 한글 학습서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16세기부터 현대까지 한글을 가르치는 다양한 교재들이 시대별로 배열되어 있었어요. 저를 안내하던 학예사 김소라 선생님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조선시대부터 한국에서는 배움에 대한 열망이 매우 강했어요. 특히 한글은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었기 때문에 신분이 낮은 사람들도 문자를 익힐 수 있었죠. 심지어 여성들도 한글을 통해 문해력을 갖출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오래전부터 문해율이 높았던 건가요? 네, 18세기 말에 이미 한국의 문해율은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이었어요. 물론 한자를 배우는 건 양반 계층의 특권이었지만 한글은 민중의 문자였습니다. 시장의 상인부터 시골 농부까지 많은 사람들이 한글로 일기를 쓰고 편지를 주고받았죠. 이는 문해율이 초기에 높았던 체로키 부족과 유사했습니다. 1821년 시콰이어가 체로키 문자를 창제한 후 불과 몇 년 만에 체로키 부족의 문해율은 90% 이상으로 올라갔었어요. 하지만 강제 이주와 동화 정책으로 인해 이러한 높은 문해율은 오래 지속되지 못했죠. 다음 전시실에서는 일제강점기 동안 한글을 지키기 위한 투쟁의 역사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비밀 한글 학교의 사진, 한글 연구를 위해 목숨을 바친 학자들의 이야기, 그리고 항일 독립운동과 한글 보존 운동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었는지 보여주는 자료들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이 시기에 가장 중요했던 것은 가정에서의 한글 교육이었습니다. 김 선생님이 계속 설명해 주셨어요. 학교에서는 일본어만 가르쳤지만 집에서 어머니들이 아이들에게 몰래 한글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머니의 문자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깊은 감동을 느꼈어요. 체로키 문화에서도 전통적으로 어머니들이 자녀에게 언어와 문화를 전수하는 역할을 했었거든요. 하지만 강제 이주와 기숙학교 제도로 인해 그 연결고리가 끊어졌던 거예요. 한글을 지키기 위한 투쟁은 단순히 문자를 보존하는 것을 넘어 민족 정체성을 지키는 투쟁이었습니다. 김 선생님이 강조하셨어요. 일제는 우리의 언어를 빼앗음으로써 우리의 정신을 지배하려 했죠. 그래서 한글을 지키는 것은 곧 독립을 위한 투쟁의 일부였습니다. 마지막 전시실에서는 해방 후 한글의 부흥과 현대화 과정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특히 컴퓨터와 디지털 기기에서 한글을 사용할 수 있게 만든 기술적 혁신에 관한 전시가 인상적이었어요. 한글은 디지털 시대에 가장 적합한 문자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구조 덕분에 컴퓨터 입력 시스템으로 구현하기 쉬웠거든요. 특히 컴퓨터 시대 초기에 한글 입력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들이 자세히 소개되어 있었습니다. 1970년대 초 한국의 엔지니어들이 직면했던 기술적 어려움과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창의적인 방법들, 그리고 1990년대 인터넷 시대에 한글 웹페이지를 구현하기 위한 노력들까지. 이 모든 과정은 문자를 현대사회에 적응시키기 위한 끊임없는 투쟁의 역사였어요. 박물관을 나와 가까운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저는 지금까지 본 것들을 정리해 보았어요.
한국이 한글을 지켜낸 비결은 크게 세 가지로 보였습니다. 첫째, 교육에 대한 강한 열망과 높은 문해율. 둘째, 가정에서부터 시작되는 문화전승의 끈끈한 고리. 셋째, 문자를 단순한 도구가 아닌 민족 정신의 상징으로 여기는 깊은 애정과 자부심. 특히 세 번째 요소가 가장 중요해 보였어요. 한국인들에게 한글은 단순히 의사소통 수단이 아니라 그들의 정체성, 역사, 자존심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외부의 강력한 압력에도 불구하고 지켜낼 수 있었던 거겠죠. 저는 노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글은 왕이 만들었지만 백성들이 목숨 걸고 지켰다. 이제 더 명확해졌어요. 체로키 문자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단순히 언어 교육 프로그램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 부족민들이 자신의 문자에 대한 자부심과 애정을 되찾아야 해요. 그리고 그 시작은 체로키와 한국의 유전적, 문화적 연결고리를 알리는 것에서 시작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번화한 서울 거리를 걸으며 생각했어요. 우리도 할 수 있을까? 체로키 문자를 이렇게 일상에서 살아 숨쉬는 문화로 되돌릴 수 있을까? 문득 제 눈에 길가에 작은 서점이 들어왔습니다. 쇼윈도우에는 다양한 책들이 진열되어 있었고 모두 한글로 쓰여 있었어요. 호기심에 이끌려 안으로 들어갔죠. 서점 주인은 제가 외국인임을 알아보고 영어로 인사했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한국 문자의 역사에 관한 책이 있을까요? 영어로 된 것이면 더 좋겠네요. 주인은 미소를 지으며 한 책을 꺼내주었습니다. 한글의 탄생과 진화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의 이야기라는 제목이었어요. 영어로 번역된 책이었죠. 외국인들이 우리 한글에 관심을 가져주시니 기쁩니다. 이 책은 한글의 역사뿐만 아니라 그것이 어떻게 현대 사회에서 살아남고 번영했는지도 설명하고 있어요. 저는 그 책을 구매하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 책에서 저는 또 다른 중요한 요소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문화적 자부심과 선순환의 관계였어요. 책에 따르면 한국인들이 한글에 느끼는 자부심이 더 많은 사람들이 한글을 배우고 사용하게 만들었고 그것이 다시 한글의 가치를 높여 더 큰 자부심을 갖게 하는 선순환이 이루어졌다는 거였죠. 특히 1970년대부터 한국 정부가 추진한 한글 전용 정책은 공문서와 교육에서 한자 사용을 줄이고 한글 사용을 장려했는데 이것이 한글의 위상을 크게 높였다고 해요. 또한 한글의 과학적 우수성이 국제적으로 인정받게 되면서 한국인들의 문화적 자부심이 더욱 강화되었다고 합니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훈민정음 한글의 창제 원리를 설명한 책은 한글의 국제적 위상을 높였고 이는 다시 국내에서 한글에 대한 자부심을 높이는 선순환을 만들어냈다는 거였어요. 저는 이 모든 발견을 노트에 정리하며 체로키 문자 부활을 위한 아이디어를 구체화해 나갔습니다. 체로키 부족의 문화적 자부심을 높이기 위해 우리의 문자가 얼마나 독창적이고 중요한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동아시아의 고대 문화와 연결되어 있는지를 알리는 것이 첫 번째 단계가 될 것 같았어요. 다음으로는 디지털 시대에 체로키 문자를 적용하기 위한 기술적 혁신이 필요했습니다. 체로키 문자 키보드, 모바일 앱, 웹 폰트 등을 개발하여 젊은 세대들이 일상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해야 했어요. 마지막으로 가정에서부터 시작되는 문화전승의 고리를 복원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부모와 조부모가 아이들에게 체로키 문자와 언어를 가르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했어요. 이 모든 생각을 정리하며 저는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을 맞이했습니다. 내일은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타야 했어요. 하지만 이제 저는 단순한 언어학 연구자가 아니라 문화복원의 사명을 가진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 달간의 한국 연구를 마치고 오클라호마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머릿속에 가득한 생각들을 정리했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진 구름 바다를 바라보며 빙하기 시대의 얼음 다리를 건넜을 우리 조상들의 여정을 상상해 보았어요. 그들은 어떤 희망과 두려움을 안고 있었을까요? 비행기에서 저는 제가 한국에서 배우고 경험한 모든 것을 바탕으로 체로키 문자 부활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노트북에 타이핑하며 체로키 문자의 현황, 문제점, 그리고 한글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했어요. 공항에 마중 나온 아버지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알아차리셨어요.
무언가 찾았구나, 아이리스. 네, 아빠.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찾았어요. 그날 밤 아버지와 함께 앉아 한국에서의 발견들을 나누었습니다. 특히 한글과 체로키 문자의 유사성, 그리고 DNA 연구 결과에 아버지는 깊은 관심을 보이셨어요. 할머니가 들려주시던 이야기가 옳았던 거구나. 우리는 정말 서쪽, 해가 지는 곳에서 온 사람들의 후손일지도 모르겠어. 다음 날, 저는 부족위원회에 제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 위한 회의를 요청했습니다. 2주 후, 체로키 부족 문화센터의 회의실에서 15명의 부족 장로들과 위원회 위원들 앞에서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발표를 시작했어요. 친애하는 장로님들, 그리고 위원회 여러분. 오늘 저는 우리 체로키 부족의 역사와 정체성에 새로운 빛을 던질 수 있는 발견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슬라이드를 통해 한글과 체로키 문자의 유사성, DNA 연구 결과, 그리고 한국에서의 조사 내용을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장로들의 눈빛이 점점 깊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발견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우리 체로키 부족은 단순히 역사의 희생자가 아니라 빙하기 시대의 얼음으로 덮인 바다를 건너는 대담한 여정을 감행했던 용감한 사람들의 후손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문자는 한글과 마찬가지로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가 아닌 우리 민족의 정신과 혼을 담고 있는 위대한 유산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배운 교훈들을 바탕으로 체로키 문자 부활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안했습니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문자 보급 방안, 체로키 문자의 역사적 중요성을 강조하는 교육 프로그램, 가정에서 문화를 전승하기 위한 지원 시스템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계획이었어요. 특히 중요한 것은 우리 문자가 단순히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에도 유용하고 가치 있는 문화유산이라는 인식을 심는 것입니다. 한글이 디지털 시대에 성공적으로 적응한 것처럼 우리 체로키 문자도 현대 기술과 함께 진화할 수 있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장로회의 대표인 조셉 러닝버드 할아버지가 천천히 일어나셨어요. 아이리스, 너의 발견은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다.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네가 보여준 열정이다. 우리 부족의 미래는 너와 같은 젊은이들의 손에 달려 있어. 그 말씀에 용기를 얻어 저는 제 계획을 더 자세히 제안했습니다. 체로키 문자 활성화를 위한 2문자, 하나의 뿌리 프로젝트였어요. 한국의 한글 보존 경험을 바탕으로 체로키 문자 교육과 사용을 확대하는 5가지 전략을 담고 있었습니다. 첫째, 부족 학교에서의 체로키 문자 교육 강화. 둘째, 가정에서의 문자 전승을 위한 부모 교육 프로그램. 셋째, 체로키 문자를 사용한 디지털 콘텐츠와 앱 개발. 넷째, 한국과의 문화 교류 프로그램 설립. 다섯째, 우리의 동아시아 연결고리에 대한 연구와 교육. 특히 4번째 전략인 한국과의 문화 교류 프로그램은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저는 한국의 언어 교육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체로키 문자 교육 방법을 개선하고 체로키 젊은이들과 한국 젊은이들 사이의 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문화적 이해를 높이는 방안을 제안했어요. 놀랍게도 위원회는 제 제안을 열렬히 환영했어요. 특히 한국과의 문화 교류 프로그램에 큰 관심을 보이셨죠. 우리는 이미 많은 시도를 해왔지만 한국의 경험에서 배울 점이 많을 것 같아요. 위원회 의장인 다니엘 스미스 씨가 말했습니다. 특히 디지털 시대의 문자를 어떻게 살려냈는지에 대해서요. 위원회는 즉석에서 체로키 문자 부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저를 그 책임자로 임명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큰 책임이라 주저했지만 장로들의 격려와 지지 속에 저는 그 역할을 수락했어요. 그날 이후 저는 프로젝트 팀을 꾸리고 본격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과제는 체로키 문자로 된 디지털 키보드와 폰트 개발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한국의 IT 전문가들과 협력하기로 했죠. 한국학중앙연구원에 연락하여 디지털 한글 개발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소개받았습니다. 놀랍게도 많은 한국 전문가들이 이 프로젝트에 무료로 참여하겠다고 자원했어요. 그들은 한글과 체로키 문자의 연결성에 큰 관심을 보였고 문자 보존의 중요성을 깊이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작업을 시작하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찾은 것은 단순한 학문적 발견이 아니라 잃어버린 정체성을 되찾는 열쇠였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문자를 통해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이야기를, 우리의 존재를 되찾아가는 여정을 시작한 것입니다.
프로젝트 시작 후 6개월이 지났을 때 우리는 첫 번째 성과를 발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족 학교에서 체로키 문자 교육 프로그램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체로키 문자용 디지털 키보드와 폰트도 개발되었죠. 하지만 가장 큰 성과는 다른 곳에서 나타났어요. 제 연구는 국제학계에 큰 관심을 받았고 몇몇 한국 대학과 유전자 연구 기관에서는 체로키 부족과의 유전적 연관성에 대한 더 깊은 연구를 제안했습니다. 그중 서울대학교 인류학과와 함께 진행한 연구는 놀라운 결과를 보여주었어요. 서울대의 정우진 교수팀은 기존 데이터를 바탕으로 더 광범위한 유전자 비교 분석을 수행했습니다. 그 결과 체로키 부족과 시베리아 북동부, 한반도 북부 지역 주민들 사이에는 미토콘드리아 DNA 하플로그룹 중 일부가 놀라울 정도로 일치한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이 유전적 특성은 약 1만 5천 년에서 2만 년 전 마지막 빙하기 시대에 분기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습니다. 연구 결과가 국제학술지에 발표되자 전 세계 언론이 주목했어요. 얼음 다리를 건넌 유전자, 빙하기의 여정, 잊혀진 혈통의 연결고리 같은 제목의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물론 일부 학자들은 여전히 의구심을 표했어요. 단순히 유전적 유사성만으로 직접적인 이주나 문화적 교류를 증명할 수는 없다는 비판도 있었죠. 하지만 우리 체로키 부족에게는 이 발견이 주는 의미가 남달랐습니다. 부족 내에서 젊은이들이 자신의 뿌리에 대해 새롭게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문화센터에서 열린 체로키 문자 수업의 등록자 수가 3배로 늘었고 부족 도서관에서는 한국과 빙하기 시대의 인류 이동에 관한 책들이 인기를 끌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부족 학교에서 시작된 우리의 뿌리찾기 프로그램은 아이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어요. 이 프로그램은 체로키 문자를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체로키 부족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동아시아와의 연결고리에 대해 배우는 종합적인 교육과정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체로키 문자로 된 이야기책을 읽고 자신들만의 이야기를 쓰는 법을 배웠어요. 학교의 교장 선생님은 이 프로그램이 아이들의 학업, 성취도와 자존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신의 문화에 자부심을 갖게 되면서 다른 과목에서도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어요. 특히 이전에는 소외되었던 아이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모습이 감동적입니다. 한국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체로키 문화에 관심을 보였어요. 한글날 기념 행사에 우리 부족 대표단이 초청되어 서울에서 체로키 문자 전시회를 열기도 했죠. 두 문자의 유사성과 두 민족의 연결고리를 보여주는 전시회는 많은 한국인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한 학술 행사에서 한국 언어학자가 제게 물었어요. 체로키 문자와 한글이 이렇게 유사하다면 혹시 시콰이어가 한글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저는 그런 직접적인 영향 관계는 역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체로키 문자가 창제된 1821년 당시 한글은 조선의 한자 중심 문화에서 언문이라 불리며 공식 문서에서 잘 사용되지 않았어요. 또한 당시 미국과 조선 사이에는 거의 교류가 없었죠. 시콰이어가 한글을 접했을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유사성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한 가지 가능성은 인간의 언어와 문자 창제에 있어 보편적인 원리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두 천재적인 창제자가 비슷한 원리에 도달했을 수 있어요. 또 다른 가능성은 정말로 먼 고대에 공유했던 문화적 기억의 흔적일 수도 있죠. 우리의 유전자가 연결되어 있듯이 우리의 문화적 기억도 어딘가에 남아있을 수 있으니까요. 저는 이 모든 관심이 일시적인 것에 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더 체계적인 연구를 계획했어요. 국제연구팀을 구성하여 언어학, 고고학, 인류학, 유전학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접근을 시도했죠. 특히 베링 육교를 통한 고대 이주 경로와 그들이 가져온 문화적 요소들에 대한 연구는 체로키와 동아시아 사이의 연결 가능성을 더 구체적으로 밝혀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부족 장로회의에서 연구 진행 상황을 보고하던 날, 조셉 할아버지가 제게 물으셨어요. 아이리스, 이 모든 연구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니? 잠시 생각한 후 저는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 이건 단순히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민족이 될 것인지에 관한 이야기죠.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말은 수만 년의 분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연결되어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문화와 정신도 다시 연결될 수 있다는 희망을 줍니다. 그날 밤, 저는 제 연구실 창문으로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았어요. 그 별빛 아래 얼음으로 덮인 바다를 건넜을 우리 조상들을 생각하며 저는 이제 그들의 이야기를 계속 이어나가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체로키 문자 부활 프로젝트를 시작한 지 1년이 지났을 때 우리는 예상하지 못했던 변화들을 목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잊혀진 문자를 되살리는 학술적 시도로 여겨졌던 프로젝트가 점차 공동체 전체의 정신적 회복 운동으로 확장되고 있었어요. 부족 학교의 교장 리사 와츠 선생님이 보고한 내용이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아이리스, 체로키 문자를 배우기 시작한 아이들에게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특히 학업에 어려움을 겪던 아이들 중 몇몇은 체로키 문자 수업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자신감을 얻고 있죠. 그리고 그 자신감이 다른 과목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와츠 선생님은 특히 한 소년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마이클이라는 13살 소년은 학교에서 항상 문제아로 여겨졌고 영어 수업에서는 독해 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체로키 문자를 배우기 시작하면서 그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는 체로키 문자의 시각적 패턴을 쉽게 인식했고 곧 그부들보다 빠르게 문자를 습득했습니다. 이 성공 경험이 그의 자신감을 높여주었고 영어 독해에서도 점차 향상을 보이기 시작했다고 해요. 학교의 학생 상담사 역시 비슷한 관찰 결과를 전했어요. 자신의 문화적 뿌리와 정체성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청소년들의 자존감 향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거였죠. 많은 청소년들이 자신의 정체성에 혼란을 겪었어요. 그들은 주류 미국 사회와 체로키 전통 사이에서 갈등을 느꼈죠. 하지만 체로키 문자와 우리 부족의 동아시아 연결고리에 대해 배우면서 그들은 자신의 뿌리가 얼마나 깊고 복잡한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새로운 자부심을 주고 있어요. 가장 감동적인 사례는 부족 노인 돌봄 센터에서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세대 간 연결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10대 청소년들이 노인들에게 체로키 문자를 가르치고 노인들은 청소년들에게 전통 이야기를 들려주는 활동을 시작했어요. 이 과정에서 많은 노인들이 어린 시절의 기억들을 되살려내기 시작했고 일부는 수십 년 동안 입 밖에 내지 않았던 체로키어 단어들을 기억해내기도 했습니다. 제임스 할아버지가 90년 만에 체로키어로 된 노래를 부르셨어요. 센터의 간호사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죠. 그분이 그렇게 또렷한 목소리로 노래하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이 프로그램은 또한 노인들의 우울증 감소와 인지기능 향상에도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체로키 문자를 배우는 과정이 뇌를 자극하고 옛 기억을 되살리는 데 도움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특히 치매 초기 증상을 보이던 몇몇 노인들에게서 인지기능이 안정되는 모습이 관찰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과의 교류도 계속 확대되었습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과 체로키 국립역사보존센터는 공동 연구 프로젝트를 시작했고 양국의 학생들을 위한 교환 프로그램도 만들어졌어요. 서울의 한 초등학교와 체로키 부족 학교 사이에는 화상 수업을 통한 문화교류가 시작되었죠. 한국 학생들은 체로키 문자와 문화에 대해 배우고 체로키 학생들은 한글과 한국 문화를 배웠습니다. 아이들은 서로의 언어로 편지를 쓰고 자신들의 생활과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이 과정에서 두 문화 사이의 연결고리를 직접 경험하며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깊어졌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글날에 맞춰 우리 부족이 개최한 첫 체로키 문자의 날 행사였습니다. 같은 날 같은 시간에 한국과 오클라호마에서 동시에 진행된 이 행사는 두 문화의 상징적인 연결을 보여주었어요. 온라인 생중계를 통해 양쪽 행사가 연결되었고 한국 어린이들의 한글 서예와 체로키 아이들의 문자 쓰기 작품이 교환되었습니다. 행사장에는 체로키 문자와 한글의 유사성을 보여주는 전시, 두 문화의 전통 의상과 음식을 체험할 수 있는 부스, 그리고 체로키와 한국의 전통 공연이 준비되었어요. 많은 부족민들이 행사에 참여했고 지역 언론도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체로키 장로들과 한국의 한글학자들이 함께하는 패널 토론이었습니다. 문자가 민족 정체성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 토론에서 양측은 문자 보존의 중요성과
디지털 시대에 전통 문자를 살리는 방법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어요. 물론 모든 것이 순탄하게만 진행된 것은 아니었어요. 여전히 많은 체로키인들, 특히 젊은 세대들은 일상에서 영어만 사용했고 체로키 문자를 배우는 것을 추가적인 부담으로 여기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한 일부 보수적인 부족민들은 한국과의 연결을 강조하는 것이 체로키의 고유한 정체성을 희석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기도 했죠. 특히 부족 내 일부에서는 우리는 체로키지 한국인이 아니다 라는 반발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유전적 연관성이 문화적 동일성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이런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우리는 지속적으로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 이 프로젝트가 체로키 정체성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화하는 것임을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체로키의 독특한 정체성과 문화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뿌리가 얼마나 깊고 복잡한지를 이해함으로써 우리의 정체성을 더욱 풍요롭게 하고자 하는 것이죠. 제가 부족 회의에서 설명한 내용이었어요. 점차 이런 우려들도 해소되기 시작했고 변화의 조짐은 분명해졌습니다. 부족 내 상점들에 체로키 문자로 된 간판이 하나둘씩 등장하기 시작했고 소셜미디어에서는 젊은이들이 체로키 문자로 짧은 메시지를 교환하기 시작했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부족민들 사이에서 자신들의 문화와 역사에 대한 자부심이 점차 커져가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제 연구실 벽에는 한 어린 소녀가 그린 그림이 걸려 있어요. 그림 속에는 얼음으로 덮인 해협을 건너는 사람들이 있고 그 위에는 체로키 문자와 한글이 함께 쓰여 있습니다. 그 아래에는 체로키어로 이렇게 쓰여 있죠. 우리의 말은 우리의 혼이다. 그 문장을 볼 때마다 저는 문자가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가 아니라 영혼의 치유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문자를 되찾는 과정에서 사실은 우리 자신을 되찾고 있었던 거예요. 체로키 문자 부활 프로젝트가 3년째에 접어들면서 저희의 작은 시도는 예상보다 훨씬 더 큰 물결이 되어 확산되었습니다. 지난달 서울에서 열린 얼음 다리를 건넌 문자 국제 심포지엄은 그 정점이었어요. 체로키 부족 대표단과 한국의 학자들 그리고 전 세계에서 온 언어학자, 인류학자, 유전학자들이 모인 자리였죠. 심포지엄 개막식에서 한국의 문화부 장관과 체로키 부족장이 함께 연설했습니다. 두 사람은 공통된 메시지를 전했어요. 언어와 문자는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를 넘어 인류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보여주는 소중한 유산이라는 것이었죠. 부족장은 자신의 연설에서 특별히 강조했습니다. 문자는 단순히 소리를 기록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지혜, 우리의 가치, 우리의 영혼을 담는 그릇이죠. 체로키 문자가 사라질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는 단순히 하나의 도구를 잃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일부를 잃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그 소중한 유산을 되찾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험은 우리에게 큰 영감과 교훈을 주었고 이 협력은 두 문화 사이의 오래된 연결고리를 다시 이어주고 있습니다. 한국 문화부 장관 역시 감동적인 메시지를 전했어요. 한글은 한때 사라질 위기에 처했던 문자입니다. 일제강점기 동안 우리의 언어와 문자는 억압받았지만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투쟁 덕분에 살아남았습니다. 오늘날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이고 아름다운 문자 중 하나로 인정받고 있죠. 체로키 문자 역시 그 독창성과 아름다움을 인정받아 마땅합니다. 두 문자 사이의 유사성은 우연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인류의 창의성이 서로 다른 시간과 공간에서 비슷한 형태로 발현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이제 체로키 문자와 한글 사이의 연결성은 두 문화 간 교류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매년 열리는 한글날과 체로키 언어의 날 공동 행사는 국제적 주목을 받고 있어요. 양국의 어린이들은 서로의 문자를 배우며 우정을 쌓고 학자들은 두 문자 체계의 연구를 통해 인류 언어의 발전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얻고 있습니다. 체로키 문자 부활 프로젝트는 실질적인 성과도 보여주고 있어요. 이제 체로키 문자를 배우는 부족민의 수는 1000명을 넘어섰고 체로키어를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는 사람도 300명 이상으로 늘어났습니다. 부족 학교에서는 모든 학생들이 체로키 문자를 배우고 있고 성인 교육 프로그램도 인기를 끌고 있어요. 또한 체로키 문자의 디지털화도 큰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체로키 문자 키보드 앱 온라인 학습 플랫폼
체로키어 번역 서비스 등이 개발되었고, 소셜미디어에서도 체로키 문자를 사용하는 젊은이들이 늘고 있어요. 특히 체로키 문자로 된 디지털 콘텐츠 마이너스 게임, 동화책, 음악 마이너스가 다양하게 제작되면서 젊은 세대들이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체로키 문자를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또한 세계 각지의 원주민 언어 보존 운동에 영감을 주고 있어요. 멸종 위기에 처한 문자와 언어를 가진 민족들이 체로키의 경험을 롤모델로 삼아 자신들의 문화 유산을 되살리는 시도를 하고 있죠. 호주 원주민, 뉴질랜드 마오리족, 북유럽, 사미족 등 다양한 원주민 단체들이 체로키 문자 부활 프로젝트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들도 식민 지배와 동화 정책으로 인해 자신들의 언어와 문화를 잃어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경험은 그들에게 언어와 문자 회복이 단순히 과거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정신적 회복과 자긍심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에게 가장 큰 보람은 우리 부족의 아이들이 체로키 문자로 쓴 이야기책을 읽는 모습을 볼 때입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저는 미래에 대한 희망을 봅니다. 그들은 이제 자신의 뿌리가 얼마나 깊고 풍요로운지 알게 되었으니까요. 저는 지난주에 부족 학교를 방문했을 때 한 어린 소녀가 자신이 쓴 체로키 문자 이야기를 읽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이야기는 얼음 다리를 건너 새로운 땅으로 오는 가족에 관한 것이었어요.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가 부족의 유전적 기억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말했죠. 그 순간 저는 문자가 단순한 기호가 아니라 세대를 잇는 다리라는 것을 깊이 실감했습니다. 조셉 할아버지께서 최근 부족 회의에서 하신 말씀이 오늘도 제 가슴에 울립니다. 우리는 이제 알고 있다. 문자를 지키는 것은 곧 우리 자신을 지키는 것임을. 그리고 우리가 누구인지 기억하는 한 우리의 정신은 영원히 살아있을 것이다. 빙하기의 얼음 다리를 사이에 둔 두 민족, 두 문자의 이야기는 이제 새로운 장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앞으로도 이 놀라운 여정의 증인이자 기록자로 남을 것입니다. 저는 이제 박사 학위를 마치고 체로키 문화센터에서 전임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의 연구는 계속되고 있으며 체로키와 동아시아의 연결고리에 관한 더 많은 증거들이 발견되고 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연구가 단순한 학문적 호기심을 넘어 실제로 우리 부족의 문화적 부활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에는 체로키 부족과 한국이 공동으로 문자를 통한 문화 보존 프로그램을 시작했어요. 이 프로그램은 체로키 부족의 언어 교육 방법과 한국의 한글 보급 경험을 결합하여 전 세계 소수 민족 언어 보존에 도움을 주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첫 번째 프로젝트로 체로키 부족과 한국 전문가들이 협력하여 북미 원주민 언어 디지털 아카이브를 구축하고 있죠. 체로키 문자와 한글의 연결성은 이제 단순한 학문적 연구 주제를 넘어 문화적 교류와 협력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두 문자는 서로 다른 시간과 공간에서 태어났지만 이제 함께 인류의 문화적 다양성을 지키는 데 기여하고 있어요. 돌이켜보면 몇 년 전 아시아 문자 체계 세미나에서 한글을 처음 보았을 때의 그 직감이 옳았던 것 같습니다. 그때 느꼈던 이상한 친밀감은 우연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제 DNA 속에 새겨진 수만 년의 시간을 건너온 오래된 기억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저는 한국어를 배우고 있어요. 매주 화상 수업을 통해 한글을 익히고 있죠. 놀랍게도 한글의 발음과 구조가 체로키어와 공명하는 부분이 있어요. 물론 두 언어는 완전히 다른 어족에 속하지만 가끔 저는 아주 먼 옛날 우리의 언어가 하나였던 시절의 희미한 흔적을 느끼곤 합니다. 언젠가 저는 한반도 북부와 시베리아를 답사하려고 해요. 우리 조상들이 걸었던 길, 그들이 바라보았던 풍경을 직접 경험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을 체로키 문자와 한글 두 문자로 기록하고 싶어요.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문자의 귀환이 아닐까요? 지금까지 체로키 언어학자 아이리스 윌로비의 놀라운 여정을 들어보셨습니다. 한글과 체로키 문자의 만남은 단순한 학문적 호기심을 넘어 두 문화의 새로운 교류와 상호 존중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자신의 언어와 문자,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이야기들에 귀 기울여 보시는 건 어떨까요?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과 느낌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